배고픈 노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매민 청년. 그러나 그 노인은 사실 모든 것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이름도 기억도 잃었던 노인이 끝내 은혜를 잊지 않고 청년에게 상상도 못할 보답을 하게 되는데, 단순한 선행이 인생을 바꾸는 감동 실화 같은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평범한 청년의 하루에서 시작된다. 낮에는 강의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노트를 펴고, 밤에는 카운터와 설거지통 앞에서 시간을 태우는 모서리가 달아가는 듯한 청년의 하루. 그는 등록금 고지서와 월세, 고지서 사이에 끼어 살았다. 메모장 위에는 아침 도서관, 점심 식당 알바, 저녁 학원 보조, 밤 편의점 같은 일정이 빼곡했고, 그 사이마다 과제 제출 D-1, 장학금, 서류라는 빨간 표시가 촘촘히 박혀 있었다. 피고는 매일같이 갱신되었지만 그는 버텼다. 버티는 법만 배운 듯한 청년이었다. 그날도 식당 홀에는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와 국물이 끓는 소리가 겹쳐 있었다. 주방의 열기가 흘러나와 유리문이 뿌옇게 서렸다가 손님이 드나들 때마다 천천히 맑아졌다. 청년은 접시를 말리며 주문표를 확인하고 카운터에 걸터 앉아 계산을 돕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수저통을 정리했다. 얇은 앞치마 틈으로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손등으로만 슬쩍 닦고 다시 움직였다. 시계가 오후 5을 넘길 때까지 하루는 늘 그랬다. 문이 덜컥 열렸다. 바람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 허름한 코트를 걸친 노인이 문턱을 조심스레 넘었다. 낡은 가죽신은 바닥에 오래됐던지 발등이 삐뚤게 눌려 있었다. 노인은 주변을 훑어보며 머뭇거렸고 잠깐 실눈을 뜨더니 카운터 쪽으로 한 발, 또 한 발 움직였다. 청년은 자동처럼 어서 오세요라고 말할 뻔하다가 노인의 얼굴에 걸린 굶주린 그림자를 보고 입술을 다물었다. 저 먹을 것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얇고 떨렸다. 순간 테이블에 앉아있던 몇몇 손님의 시선이 휙 돌았다. 계산대 안쪽에서 주인이 힐끗 노인을 보더니 앞치마 끈을 3개 조였다. 여긴 구걸하는 데가 아닙니다. 손님, 불편하시잖아요. 나가세요. 목소리는 서늘했고 손짓은 단호했다. 노인은 어깨를 더 웅크렸다. 눈동자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두 손이 허공에서 허둥댔다. 그 손가락들 사이로 겨울바람에 찢긴 손등이 보였다. 청년은 그 손등을 보는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전 장면 하나가 낮게 일어나는 걸 느꼈다. 해가 이른 저녁으로 넘어가던 날,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늘 귤 냄새가 나던 자신의 할아버지 추위를 잘 타지 않는다던 체면 하나로 외투를 챙기지 않다가도 손주가 감기 걸릴까 목도리를 둘러주던 손 청년은 자신의 등에 흐르던 땀이 갑자기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주인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문 쪽을 가리켰다. 어서요, 영업에 방해됩니다. 그때 청년이 움직였다.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어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머릿속으로 재빨리 굴려본 뒤 카드 대신 현금을 쥐었다. 사장님, 죄송한데 백반 하나, 김치찌개 하나요. 이 어르신 드릴게요. 그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손에 든 지폐는 따뜻했고 손끝은 조금 떨렸다.
주인은 말없이 돈을 집어들더니 미간을 좁혔다. 이번만이에요. 다음부턴 곤란해요. 그 말은 곧 규칙과 사정이 늘 어긋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처럼 들렸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노인에게 자리를 권했다. 이쪽에 앉으세요. 그는 테이블 하나를 정리하고 물컵을 채웠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상 위에 올리자 노인의 눈가가 적셔졌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고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이 급히 입으로 향했다. 국물이 입가를 타고 흘렀지만 노인은 닦지 않았다. 청년은 휴지를 조심스레 건네고 멀찍이 서서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 노인은 빈 그릇 앞에서 손을 모았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말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굳어 있었다. 오래 혼자였던 이들의 말투는 대개 그렇다. 청년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르신, 혹시 갈 곳이 없으세요? 노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만 딸깍거렸다. 그러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찾는 이도 기다릴 곳도 없습니다. 청년은 그제야 자신이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결심의 뒷자락을 발견했다. 이 사람을 그냥 내보내면 오늘 밤 내가 잘 수 있을까? 그는 주방 쪽을 흘깃봤다. 사장은 이미 뒷정리에 정신이 없었다. 청년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실래요? 방은 좁은데 하룻밤 정도는 아니. 사정이 괜찮으시면 며칠 더 있어도 돼요. 자신의 말이 생각보다 멀리 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노인의 눈동자에 짧은 놀람이 번졌다. 곧 미안함이 따라붙었다. 민폐를 끼칠 수는 없지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민폐 아니에요. 제가 할아버지가 생각나서요.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설명보다 먼저 전달되는 법이었다. 노인은 한참 후에야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럼 하루만 그날 밤 청년의 원룸에는 낯선 침구 하나가 더 깔렸다. 방 한쪽, 책상 옆 바닥에 접이식 매트리스라면 박스 위에 올려둔 스탠드가 낮은 빛을 흘리고 커튼 틈으로 겨울바람에 그림자가 흔들렸다. 노인의 코트는 벽걸이 행어에 걸렸고 주머니에서 튀어나온 구겨진 영수증과 작은 병원 이름표가 바닥에 떨어졌다. 청년은 그것을 주워 서랍에 넣으며 별 의미 없는 일상을 하나 더 맡게 된 듯 조용히 숨을 고르었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노인이 깰까봐 알람을 진동으로 바꿨고 씻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물을 미리 받아두었다. 주방이라 부르기 민망한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그는 냄비에 물을 올리고 냉장고에 남은 멸치와 다시마를 꺼냈다. 된장 한 숟갈을 풀고 어제 사온 두부, 반모를 네모나게 썰었다. 파가 없어 아쉬웠지만 그는 국을 조금 더 오래 끓여 맛을 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을 때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일찍 일어났구먼. 청년은 웃었다. 학교 가기 전에요. 조금 드시고 약 드세요. 어제 보니까 감기 기운도 있으신 것 같아서요. 노인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내가 이름을 제대로 말한 적이 있었나?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천천히요. 노인의 이름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이름은 흔히 자신을 증명하는 가장 간단한 도구지만 때로는 삶이 너무 거칠어 이름조차 달아 없어지기도 한다. 청년은 노인을 어르신이라 불렀고 노인은 청년을 학생이라 불렀다. 그렇게 부르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꼭 필요한 호칭처럼 자리 잡았다. 서로가 누구인지보다 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루는 식당, 하루는 편의점, 또 하루는 학원에서 청년의 시간표는 촘촘하게 맞물려 돌아갔다. 편의점 야간에는 택배, 상자를 정리하고 새벽에는 컵라면, 진열대를 채웠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바닥을 밀며 청년은 노인을 떠올렸다. 오늘은 좀 드셨을까? 약은 챙겨 드셨을까? 휴대전화의 노트 앱에는 약 오전 9시, 오후 9시, 세탁물 빨래 목요일, 병원 예약 동네 내과 같은 메모가 차곡차곡 쌓였다. 그는 메모 옆에 작은 체크 표시를 붙이며 나름의 성취를 기록했다. 그것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종류의 성취는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는 일에는 언제나 작은 점검이 필요했다. 봄이 왔다. 골목 벚꽃나무 가지에 흰 꽃송이가 맺히고 바람이 고양이 털처럼 부드럽게 방 창문을 흔들었다. 청년은 주말마다 노인과 가까운 공원을 걸었다. 노인은 처음에는 오래 걷지 못했다. 무릎이 금세 시큰거렸고 숨이 찼다. 청년은 벤치에 앉아 물병을 건네며 노인의 호흡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히 옆에 있었다. 학생은 왜 그렇게 바쁘게 사나? 노인이 어느 날 물었다. 청년은 웃었다. 바쁘면 멈출 것 같아서요. 멈추면 뒤로 갈 것 같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때 멈추고 싶어 멈췄는데 멈춰 있는 동안 길이 사라지더군. 그 말은 잘 다듬어진 격언 같기도 지나간 시간을 홀로 정리한 사람의 솔직한 자백 같기도 했다. 여름이 되자 방은 한층 더 좁아졌다. 선풍기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창문 밖에서는 매미가 쉬지 않고 울었다. 청년은 식당 주방의 열기와 편의점의 냉장고 열 사이를 오가며 몸이 늘 축축했다. 새벽에 돌아오면 노인은 부채로 바람을 만들어 청년의 이마에 대주었다.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청년이 말하자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바람을 만들 수도 있지. 노인은 자신에게 돌아온 사소한 역할 하나로 괜히 어깨를 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무언가가 되어줄 때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끼는 법이다. 가을에는 노인의 걸음이 한층 안정되었다. 시장에 같이 가서 배추 가격을 흥정했고 과일 가게에서 사과 한 봉지를 고르며 서로 맛을 평가했다. 노인은 사과를 들고 무게를 재며 무게로만 따지면 사는 게 쉽겠다만 삶은 단맛과 신맛이 섞여 있지라고 중얼거렸다. 청년은 웃었고 노인은 눈을 찡긋했다. 두 사람은 때로 친구 같았고 때로 손자와 할아버지 같았으며 때로는 그냥 한 집에 사는 사람들처럼 편했다. 겨울이 오자 그 편안함은 한 번 크게 흔들렸다. 저녁 무렵 청년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였다.
골목 신호등 앞에 노인의 코트 자락이 보였다. 그는 빨간불과 초록불 사이 어정쩡한 순간 급히 길을 건너려다 미끄러졌다. 빵. 경적 소리가 늦게 골목으로 흘렀고 차가 미끄러지듯 멈췄다. 노인은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청년은 주방장갑도 벗지 못한 채 달려갔다. 어르신. 목소리가 갈라졌다. 병원 응급실의 조명은 차갑게 환했다. 노인의 팔과 무릎이 긁혀 피가 배어 있었고 머리를 가볍게 부딪혀 CT를 촬영해야 했다. 청년은 대기실 의자 끝에 앉아 양손을 맞잡았다. 기도 같은 건 평소 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입술이 스스로 한 문장에 매달렸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어쩌면 그 문장은 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우연을 향한 간청이었을 것이다. 다행히 큰 골절은 없었다. 의사는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고 약간의 뇌진탕 증상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청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노인의 눈빛이 어딘가 달라졌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응급실 침대에서 천장을 보던 노인이 갑자기 옆으로 돌아 청년을 바라보았다. 학생 내 이름이. 노인의 입술이 떨렸다. 말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 눈 안에 빛나는 뭔가가 있었다. 어둠 속에서 오래 찾던 성냥불 같은 어렴풋한 기억의 조각. 노인은 이마를 감싸 쥐고 끙 소리를 냈다. 차 사고 서류 회사. 단어들이 파편처럼 튀어나왔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극을 주지 말고 천천히요. 천천히는 쉽지 않았다. 기억은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때론 낯선 자객처럼 다가와 마음을 아프게도 한다. 며칠이 지나자 노인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고 손가락으로 허공에 뭔가를 쓰다가 멈추곤 했다. 청년이 물었다.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노인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누군가가 기다리는 곳이 있었던 것 같네. 내가 가야 할 곳. 서류가 쌓여있던 방, 금고, 이름이 적힌 명판. 그런데 잘 안 잡히네. 그날 밤, 청년은 노인이 잠든 사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처음 노인의 코트 주머니에서 주웠던 구겨진 종이들과 병원 이름표. 그 중에서 비교적 선명한 종이에는 오래전의 검진 기록과 함께 희미하게 보이는 지문 같은 도장이 있었다. 병원 이름을 검색해보니 오래된 데이터 속에 교통사고, 환자 보호자, 미상이라는 간략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날짜는 몇 년 전 겨울. 노인은 그날 이후 이름을 잃고 길 위를 떠돌았을 것이다. 누구도 그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아니, 누군가는 찾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면 찾는 일은 대체로 포기된다. 며칠 후 노인의 기억 조각은 갑자기 방향을 잡았다. 병실 창가에 앉아 있던 노인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 문은 무거웠지. 오른쪽으로 돌려야 열리는 금고 비밀번호. 생일. 내 생일은. 노인은 미간을 찌푸렸다가 천천히 웃었다. 그래, 아내의 생일. 늘 그걸로 했지.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자조 같았고 동시에 한때 누군가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회상 같았다. 청년은 의사에게 경과를 공유했고 의사는 신중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급하게 확인하려 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두세요. 자연스러움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청년은 그 조언을 따라 노인의 말에 간섭하지 않으려 애썼다. 다만 그는 자신의 메모장에 새 항목을 추가했다. 생일, 금고, 회사, 서류, 명판 연결점 찾기. 노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둘은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겨울은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지만 밤 공기는 여전히 매서웠다. 청년은 온수 매트를 더 따뜻하게 틀고 머리맡에 따뜻한 물주머니를 올려두었다. 노인은 베개에 머리를 대고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학생, 사람은 기억으로 사는 걸까? 아니면 마음으로 사는 걸까? 청년은 대답을 찾지 못했다. 그는 할아버지를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또렷했지만 그 이름보다 더 그를 붙잡는 것은 같이 먹던 귤의 향, 겨울밤 손을 감싸던 온기, 그런 것들이었다. 둘 다 아닐까요? 청년은 그렇게 답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나는 마음으로 살았던가. 본의 이름 없이도 여기까지 왔으니. 어느 목요일, 청년은 노인을 데리고 동네 보건소에 갔다. 건강검진을 예약했고 예방접종도 일정을 잡았다. 접수창구에서 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말에 청년은 난감해했다. 노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가슴 주머니를 뒤졌다. 이름표 어디 뒀더라. 창구 직원은 전문적인 친절로 미소를 지었다. 일단 임시번호로 진행할게요. 나중에 확인되면 수정하면 됩니다. 돌아오는 길, 노인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세상은 참 친절해졌군. 예전 같으면 서류 없다고 돌려보냈을 텐데. 청년은 웃었다. 예전보다도 어르신이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 운은 멀리서부터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저녁 장사를 마친 청년이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문이 다시 덜컥 열리더니 이번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회사원처럼 보였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주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물었다. 주인은 청년을 흘끗 보았다. 저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밤에 일하던 학생인데 노숙하시는 어르신 한 분을 집에 데려다 살더라고요. 남자의 시선이 청년에게 옮겨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키가 170 조금 안 되고 오른쪽 무릎을 자주 문지르시는 연세 지긋한 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년은 잠시 말을 잃었다. 네, 함께 살고 있습니다만.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깔끔한 활자 법률사무소 변호사.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오래 찾던 분과 인상착의가 같아서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혹시 그분 손목 작은 흉터가 있나요? 시계줄 때문에 생긴 오래된 자국. 청년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소리를 내며 끼워지기 시작했다. 노인이 가끔 손목을 문지르던 장면, 시계 이야기를 하다 말고 멈추던 표정.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집으로 돌아와 노인에게 변호사의 명함을 조심스레 건넸다. 어르신, 누군가가 어르신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은 명함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종이 위의 글자는 당장 의미를 만들지 못했지만 손끝의 종이감이 과거의 촉감을 불러왔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찾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리고 잠시 후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도망쳤던가? 길을 잃었던가? 그는 자신에게 묻듯 중얼거렸다. 며칠 뒤 변호사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중년의 여성, 그리고 젊은 남자가 동행했다. 문 앞에서 그들은 한동안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노인이 거실로 나오자 여성이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먼저 떨어졌다. 아버지. 청년은 그 단어가 방 안의 공기를 한번 더 바꾸는 것을 느꼈다. 노인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여인의 얼굴 한가운데서 오래된 사진 속의 어떤 표정을 찾는 듯했다. 손이 공중에서 흔들리다가 이내 내려왔다. 내가 아버지였나? 그 말은 죄책감과 안도,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이상한 울림을 만들었다. 변호사는 절차를 차분히 설명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신원 확인과 법적 절차를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먼저니까요. 청년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청년을 돌아보고 말했다. 학생,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청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어르신이 원하시는 곳으로요. 다만 건강검사는 받으셔야 해요. 우리가 함께 가요. 병원에서의 검사는 길었다. 혈액을 뽑고 오래된 상처들을 확인하고 머릿속의 작은 흉터들을 영상으로 찍었다. 결과는 며칠 뒤 나왔다. 변호사는 문서를 책상 위에 놓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되었습니다. 여인은 다시 한번 울었다. 이번에는 조금 덜 소란스러웠다. 누군가를 잃어버린 시간이 긴 만큼 찾은 순간의 기쁨은 오래 맺힌 슬픔과 함께 나온다. 노인의 이름이 돌아왔다. 오래전 명함, 오래전 서류, 오래전의 집들. 그 이름은 동네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었다.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 몇몇 건물을 소유하게 되고 임대업으로 번 돈을 다시 투자해 자산을 불려온 흔히 말하는 성공한 1세대의 이름하지만 병원 기록에는 그 이름 옆에 덧붙은 낯선 단어가 있었다. 기억상실회상 후 성공을 증명하던 모든 표식은 그 한 줄 앞에서 힘을 잃었다. 인간은 결국 기억으로 연결되고 기억으로 끊어진다. 청년은 병원 복도 창가에 서서 긴 숨을 내쉬었다. 노인의 손을 잡고 걷던 지난 2년이 생각났다. 편의점 야간의 졸음을 깨려고 커피를 연거푸 마시던 밤. 보일러가 고장. 나 전기장판의 온도를 올리며 서로 양말을 겹쳐 신던 새벽. 시장에서 가격을 2번 깎았다가 미안해 다시 1,000원을 얹어주던 오후. 그 시간들은 누군가의 재산 규모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다만 둘이 함께 버틴 시간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인은 청년에게 물었다. 학생, 내가 누구인지 알아도 학생이 나를 집으로 데려왔던 그날의 의미가 바뀌는 건 아니겠지?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어르신이 누구든 그날 어르신이 배고프셨다는 사실만 알았어요. 노인은 웃었다. 그래, 중요한 건 그거였지. 전개는 여기서 다른 결을 하나 더 만들었다. 노인의 가족이 찾아오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그 다리 위에서 청년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야 했다. 그는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다만
노인이 더 이상 춥지 않기를, 더 이상 배고프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때로 그런 마음을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간다.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노인은 청년에게 정장을 한 벌 사주었다. 병원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학생도 학교에 발표할 때 멋지게 입어야지. 청년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아직. 그런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아서 사주는 거다. 정장은 과하지 않았고 가격표는 청년이 생각하던 것보다 가벼웠다. 하지만 옷이 가지는 상징은 가격과 별개였다. 청년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보았다. 손이 서툴러 몇 번을 다짐했다. 노인은 뒷짐을 지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어깨가 조금 펴진다. 봄이 다시 왔다. 공원 벚꽃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잠깐 앉아 쉬었다. 노인은 벚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며 손을 뻗었다. 손바닥에 닿는 꽃잎은 금방 흩어졌지만 노인은 흡족한 표정으로 손을 내려다보았다. 사람 인연도 이런 거겠지. 떨어지는 걸 붙잡으려 하면 더 빨리 흩어지고 그냥 옆에 두면 오래 머무는. 청년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누군가의 어깨를 붙잡아 세우려 하기보다 그 옆에 조용히 서 있는 쪽을 선택하려 했다. 그게 자신이 배운 방식이었다. 하루는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과제를 하던 밤 노인이 쪽지를 하나 들고 들어왔다. 종이에는 둔탁한 피아브로 단어 몇 개가 적혀 있었다. 생일 안에 금고 오른쪽 서랍. 노인은 쑥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생각날 때 적어봤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청년은 쪽지를 받아 투명한 파일에 넣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가 아주 먼 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누구의 눈에도 담담하고 누구의 마음에도 조용히 남는 속도로. 청년은 여전히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고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렀다. 노인은 집안일을 도우며 천천히 건강을 회복했고 아주 가끔씩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려 조각처럼 건넸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과하지 않은 기대를 걸었고 무리하지 않는 온기를 나누었다. 그 온기는 작은 방을 오래 덮였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전화가 왔다. 변호사였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신원 확인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이번 주 내로 사무실로 와 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은 노인을 내려다보았다. 노인의 눈동자에는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조금 더 섞여 있었다. 학생, 같이 가자. 노인의 말은 길게 묻지 않았고 청년의 대답도 길지 않았다. 네, 같이 가요. 사무실의 창은 넓었다. 낮은 도시의 건물들이 너른 사각형 안에서 조금씩 흔들리는 빛으로 보였다. 책장에는 두꺼운 법전과 케이스 파일들이 정리돼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흰 종이, 다발이 차분하게 놓여 있었다. 변호사는 그 종이들을 한 장씩 넘기며 노인의 과거를 현재로 당겨왔다. 회사의 설립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배당 내역, 투자 계약서, 가족관계 등록부, 그리고 실종 신고 취소의 글자. 노인은 종이 위를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런 걸 했었나? 변호사는 대답 대신 작은 미소를 보였다. 과거의 어르신이요. 그 순간에도 청년의 마음에는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걸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가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달라지는 거지. 어제 맡았던 역할과 오늘 맡을 역할이 인간은 역할을 통해 서로를 기억한다. 밥을 차려주던 사람, 약을 챙겨주던 사람, 먼저 문을 열어주던 사람 역할이 옮겨가도 마음이 남아있으면 관계는 유지된다. 청년은 자리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다. 어르신, 힘드시겠지만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저는 옆에 있을게요. 노인은 청년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이번만큼은 이름이 선명했다 그래. 학생 노인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아니, 이름을 불러야지. 학생의 이름. 내가 제대로 불러본 적이 있었나? 청년은 난감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이름은 늘 뒤로 밀려 있었다. 불러보셔도 좋고요. 안 불러도 괜찮아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다. 사람은 이름으로 부르면 책임이 생긴다더군. 나는 그 책임을 이제야 배우는 모양이야. 그 말은 전개를 마무리로 이끌었다. 이름이 돌아오고 서류가 정리되고 문들이 다시 열린 자리.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직 절정에 닿지 않았다. 절정은 언제나 진실이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에 온다. 그 전에 필요한 일은 한 가지,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일. 청년과 노인은 그 한 걸음을 조용히 내디뎠다. 그리고 그 발끝 앞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노인의 걸음은 조심스러웠다. 엘리베이터의 거울 속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노인과 아직 넥타이가 서툰 청년이 나란히 서 있었다. 노인은 거울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넥타이의 매듭만 오래 바라보았다. 학생, 매듭이 조금 빗뚤구나. 청년은 허둥지둥 고쳐맸다. 노인은 손을 내밀어 매듭을 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도 자주 그랬지. 급하게 묻고 나가느라. 내가 그랬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랬던가? 기억은 여전히 조각으로만 이어졌다. 로비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낯선 얼굴들, 날카로운 질문들, 마이크 끝에서 흔들리는 로고들. 실종으로 알려졌던 그룹 창업주, 본인이 맞습니까? 그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함께 계신 젊은 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질문은 대답보다 빠르고 대답은 질문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의학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청년은 몸으로 노인을 감싸며 차 문 쪽으로 안내했다. 노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그는 소음 사이로 겨우 한 문장을 짜냈다. 나는 길을 잃었을 뿐이오. 차가 출발하자 소음은 단절되었다. 유리창 너머 도시에 불빛이 역광으로 흐르다가 어느 순간 고요해졌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 청년이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나를 떠올리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떠올렸어야 했는데.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닌 자책이었다. 며칠 뒤 노인의 집, 그가 예전의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저택에 들어서는 날이 왔다. 대문이 열리자 넓은 정원과 정돈된 회양목, 오래된 석등과 물결 같은 잔디가 시야에 일렁였다. 청년은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노인은 발끝을 조심스레 옮겼다. 마치 오래 떠나 있던 배가 부두에 다시 닿을 때의 그 조심스러운 소리를 닮은 걸음이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탁 트인 홀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계단 난간은 광이 났고 벽에는 오래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 소박한 액자에 담겨 있었다. 노인은 사진 앞에서 발을 멈췄다. 한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는 젊은 아버지, 곁에서 웃으며 아이의 어깨를 감싸는 젊은 어머니. 노인은 사진 속 자신을 오래 들여다봤다. 저 사람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청년은 노인의 옆에서 낯선 가족의 과거를 함께 바라보았다. 사진 속 세계는 지난 시간에 정답을 모두 알고 있는 듯 조용했다. 응접실에 가족이 모였다. 먼저 중년의 여인이 다가왔다. 아버지, 다시 불러본 그 이름, 한 음절, 미세하게 떨리는 모음. 노인은 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래, 손과 손이 닿자 시간이 그 손바닥 사이로 흘렀다. 뒤이어 서 있던 젊은 남자, 노인의 손잡벌 되는 청년도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노인은 그 호칭의 눈썹을 살짝 올렸다. 할아버지, 그래. 나는, 그는 스스로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는 처음엔 건강과 근황, 그리고 돌아온 일상에 관한 짧은 문장들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곧 오래 미뤄진 대화에 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알아차렸다. 자리를 옮긴 서재에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두꺼운 파일을 펼치자 노인은 가끔 눈썹을 찡그렸고 딸은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다. 빠르게 복구되는 것은 재산 목록이었지만 천천히 되살리는 것은 이름의 무게였다. 그날 밤 노인은 방을 옮기지 않겠다고 했다. 먼저 내 발로 돌아다녀 보고 싶네. 그는 집의 곳곳을 천천히 걸었다. 오래된 시계가 딱 하고 시간을 알렸다. 계단참의 창틀에는 빛이 눌어붙은 흔적이 있었다. 거실 한켠 유리장 안에 오래된 손목 시계가 누워 있었다. 가죽줄 끝에 노인이 말하던 바로 그 상처 시계줄에 베인 작은 흉터가 유리 너머 그림자처럼 보였다. 노인은 유리장을 열어 시계를 손에 올렸다. 초침은 멈춰 있었다. 그는 용두를 천천히 감았다. 초침이 한 칸, 또 한 칸 살아났다. 노인은 시계를 귀에 댔다. 규칙적인 진동이 손목뼈를 타고 심장으로 번졌다. 들리나?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살아있는 소리. 다음 날 변호사가 준비한 몇 가지 확인 절차가 있었다. 재산 목록의 확인, 위임장 서명, 계좌 접근 권한, 신탁 구조의 재점검. 노인은 한 장 한 장을 느리게 읽었다. 속도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였다. 오랫동안 텅 빈 곳에 갑자기 이름과 숫자들이 쏟아져 들어오자 기억의 방이 다시 구조를 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청년은 노인의 오른쪽 어깨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간혹 노인이 눈을 돌릴 때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물컵을 꺼냈다. 역할은 단순하지만 충분했다. 점심 무렵 친척 몇 사람이 더 찾아왔다.
오랜만이라며, 반가운데 놀랍다며, 건강이 좋아 보여 다행이라며, 말들과 표정 사이로 미세한 계산이 오갔다. 인간의 안부 인사에는 늘 조금의 산술이 섞인다. 몸은 어떠세요? 의 뒤에는 그러면 앞으로는 이 숨어 있고 뭘 도와드릴까요? 의 뒤에는 나는 무엇이 될까요? 가 10개 배어 나온다. 노인은 그 산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그는 산술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무는 것을 오늘은 선택했다. 고맙소 와줘서 짧고 분명한 인사 더 이상의 말은 누구에게도 다리를 놓지 않았다. 오후 늦게 노인은 딸과 단둘이 오래된 서랍을 정리했다. 가장 아래 칸에서 봉인 테이프가 붙은 봉투가 나왔다. 노인은 손끝의 감각만으로도 그 봉투에 적힌 글씨, 자신의 글씨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만약을 대비한 메모 봉투를 열자 얇은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유언장과는 다른 아주 개인적인 정리의 흔적, 건강이 나빠질 경우 자산의 큰 줄기는 신탁에 두고 임대 수익 중 일부는 장학금으로 이 집의 사람들을 잊지 말 것. 아내의 생일 0점 금고. 비밀번호. 노인은 멈칫했다. 아내. 그는 그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았다. 침묵 속에서 생전의 웃음소리 하나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절정은 늘 같은 방식으로 온다. 사실이 확인되고 관계가 새로 배치될 때 그날 저녁 온 가족과 변호사가 모인 자리에서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길을 잃은 동안 나를 붙잡아 준 사람이 있었다. 눈들이 동시에 청년에게로 향했다. 이 학생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 오지 못했을 게야. 이름도 집도 과거도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지 못했을 거야. 청년은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한 가지를 정하려 한다. 짧은 정적. 노인은 잔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식탁의 나뭇결을 느꼈다. 나는 내 삶의 일부를 이 학생에게 나누겠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친척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파문이 퍼졌다. 단어들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안쪽에서 바스락거렸다. 왜? 얼마나? 어디까지? 변호사는 표정을 읽지 않으려 했으며 노트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다. 우선 이 집의 빈층 하나를 학생에게 내어줄 것이다. 학업을 마칠 때까지 마음 놓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둘째, 임대 수익 중 일부를 학생이 학업과 생활에 쓰게 하겠다. 셋째, 나와 학생이 함께 이름을 올린 장학재단을 만들겠다. 이 집이 번 돈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길을 열고 싶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잠시 청년을 바라보았다. 학생이 이 집에 머무르는 동안 이 집은 학생의 집이기도 하다. 질문들이 폭발하기 전에 노인은 손을 들어 정리했다. 숫자는 변호사와 정하겠다. 오늘은 마음만 말하겠다. 친척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아버지, 물론 학생 보내 선의는 모두 존중합니다. 다만 절차와 기준을 조금 더. 노인은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말을 끊었다. 절차는 법으로 정리하자. 기준은 나로 정하겠다. 단 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문장에는 사라졌던 가장의 무게가 통째로 실려 있었다. 청년은 몸을 조금 웅크렸다.
익숙지 않은 중심과 익숙한 마음이 부딪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어르신,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너무 큽니다. 저는 그냥.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에게 당연한 일을 했다는 말. 그 말은 옳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다. 내게 남아있는 날들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옳다고 믿는 선택을 하겠다. 그날 밤 청년은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노인은 손님 방 중 가장 햇빛이 잘 드는 방을 준비해 두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게. 그 말에는 당분간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지만 그 단어의 결은 안심하고 더 가까웠다. 청년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방 안에는 책상이 있고 충분한 수납장이 있었고 깨끗한 침구가 깔려 있었다. 창밖에서는 정원의 보라색, 라벤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다. 뭉근한 안도와 조심스러운 두려움이 한데 섞여 가슴을 채웠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에 들 수 있었다. 반쯤 깬 상태와 반쯤 잠든 상태 사이를 오가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잃을까? 그리고 무엇을 얻을까? 그 질문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던 첫날, 그가 지켰던 아주 단순한 마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내어놓는 일, 모든 변화가 와도 그 마음만은 지키고 싶었다. 며칠 뒤 절정의 마지막 장면이 찾아왔다. 노인은 변호사와 함께 금고가 있는 방으로 청년을 데려갔다. 벽에 판넬 뒤 철제 문이 드러났다. 노인의 손끝이 비밀번호 키패드 위에서 잠깐 떨렸다. 그러고는 또렷하게 숫자들을 눌렀다. 딸의 생일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문이 열렸다. 내부에는 오래된 서류철, 낯익은 도장, 한켠에 조심스럽게 보관된 수첩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노인은 상자를 꺼내 청년에게 내밀었다. 이건 길을 잃기 전 누군가에게 꼭 주어야겠다고 넣어둔 거다. 그때는 누구에게 줄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다. 청년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만년필 하나와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내가 내 이름을 잃는 날이 오면 나를 기억해줄 누군가에게 이름 대신 마음을 남긴다. 날짜는 몇 해 전 겨울이었다. 노인은 편지를 똑같이 읽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날을 부른 셈이었네.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학생이 그날을 받아주었고 금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방을 메웠다. 절정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사실이 확인되고 문이 열리고 손에서 손으로 작은 상자 하나가 건너가며 이야기는 다음 막으로 넘어갈 준비를 모두 마쳤다. 결말은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 대신 오래가는 일을 선택했다. 다음 몇 달 동안 집은 조금씩 새로운 질서를 배웠다. 노인은 매주 재활운동을 받았고 혈압약과 비타민을 거르지 않았다. 청년은 수업과 아르바이트 사이에 노인의 병원 일정을 맞췄다. 집안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졌지만 소란 대신 규칙이 생겼다. 오전에는 햇빛이 응접실을 가로질러 복도를 덮이고 오후에는
정원사가 라벤더를 다듬었으며 저녁이면 주방에서 포도주 냄새가 살짝 났다. 삶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갈 때 가장 품위가 있다. 가장 먼저 정리된 것은 나눔의 방식이었다. 노인은 제단 서류에 자신의 서명을 얹었다. 이름 옆에 작게 떨리는 선은 부끄럼이 아니라 시간의 증거였다. 제단 이사 명단에는 노인, 딸, 그리고 청년의 이름이 함께 올랐다. 청년의 이름은 맨 끝에 적혔다. 처음부터 앞자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끝자리가 오히려 더 단단한 자리다. 변호사는 장학금의 선발 기준과 운영 계획을 정리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터에 서야 하는 청년들,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 장학금이 아니면 시험 응시료조차 내기 힘든 이들을 위한 항목이 조용히 생겨났다. 노인은 문구 하나하나를 유심히 읽었다. 버는 법만 가르치지 말고 쓰는 법도 가르쳐야 한다. 그는 덧붙였다. 돈은 흐름이 없으면 썩는다. 둘째로 정리된 것은 집이었다. 노인은 빈층 하나를 간이 작업실로, 다른 빈층 하나를 작은 도서실로 바꿨다. 창문을 넓히고 오래된 의자는 사포질을 해 다시 살렸다. 청년은 도서실 장서, 목록을 엑셀로 정리했다. 칸이 모자라면 칸을 더 만들었고 제목이 길면 줄을 바꾸었다. 어떤 날은 노인이 도서실 창가에 앉아 도장 케이스를 열고 닫으며 청년의 옆모습을 오래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앞으로의 시간을 예쁘게 접어 서랍에 넣어두는 일이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외줄타기 대신 다리가 놓였다. 처음엔 오해가 많았다. 친척 중 몇 명은 숫자를 먼저 물었다. 얼마나? 어디까지? 정확히? 노인은 숫자보다 문장을 먼저 말했다. 나눌 것이다. 오래도록 변호사가 숫자를 말했다. 친척들의 표정은 질문과 현실 사이에서 서서히 마모되었다. 노인은 필요한 곳과 사람에게 먼저 갔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없었다. 미안하다. 그는 딸에게 또 오랜 직원들에게 같은 말을 했다. 그 말은 돈보다 먼저 전달되었다. 사과는 문을 열고 돈은 문턱을 넘어가게 한다. 순서를 안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 가장 좋은 방식이었다. 언론은 한동안 집 앞을 지켰다. 세상은 감동의 서사를 사랑하지만 감동이 오래가면 지루해한다. 사람들의 흥미가 다른 소식으로 옮겨가자 집은 본래의 호흡을 되찾았다. 그때부터 노인은 청년에게 운전 연습을 시켰다. 내가 어딜 가든 내가 태워다 주고 싶지 하지만 언젠가 내가 못 태워다 줄 날이 올 테니. 긴 장갑을 낀 기사도 옆자리에 앉아 웃었다. 회장님, 교육은 전문가에게 맡기시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마음으로 하는 교육인의 주차장에서 노인은 사이드미러 각도를 이야기했고 청년은 어깨를 펴고 핸들을 돌렸다. 차가 좁은 길을 빠져나가 정원 앞에 멈출 때마다 노인은 박수 대신 가볍게 엄지를 들어 올렸다. 그 사이 재단의 첫 장학생이 선발되었다. 비밀번호가 아니라 문장으로 사람을 여는 과정이었다. 면접장에는 어색한 정장이 몇 벌, 지나치게 다린 셔츠 몇 장, 너무 커서
헐거운 구두 몇 켤레가 놓였다. 청년은 면접위원으로 앉아 서툴고 솔직한 문장들을 들었다. 학원비가 없어서 독학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해요. 엄마가 아파서. 그는 작년의 자신을 떠올렸다. 뒷주머니 속 지갑을 만지작거리던 손, 택배 박스를 들다 무릎이 후들거리던 밤, 라면 스프를 절반만 넣던 인색한 조리법 면접이 끝난 뒤 그는 노인의 방에 들러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 친구요. 노인은 한 번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친구의 문장이 좋구나. 보고서. 어디에도 문장이라는 항목은 없었지만 노인은 그 항목을 늘 먼저 찾았다. 결말이 무르익는 동안 갈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친척 중 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혈육을 제쳐두고 남에게 노인은 그날 그를 정원으로 데려갔다. 라벤더 사이에 선 채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혈육이기 전에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나누자. 그리고 잠시 뒤에 덧붙였다. 내가 힘들면 나에게 말해라. 다만 남의 것을 욕심내기 전에 내 욕심을 먼저 살펴라. 그 말은 꾸짖음 같지 않았다. 그러나 오래 남았다. 사람은 때로 꾸짖음보다 오래 남는 말을 듣고 달라진다. 노인이 병원에서 받은 정기 검진 결과는 안정적이었다. 의사는 생활 리듬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노인은 밖으로 자주 나가 햇볕을 받았고 저녁마다 짧게 산책했다. 어떤 날은 청년이 만든 된장국과 멸치볶음이 식탁을 채웠고 다른 날은 딸이 가져온 미역국 냄새가 집안을 돌았다. 집은 냄새로 완성된다. 그리고 냄새는 기억을 제일 먼저 흔든다. 노인은 종종 식탁에서 숟가락을 멈추고 말했다. 이 냄새 아주 오래된 아침 같구나. 나눔이 형식에서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쯤 노인은 마지막으로 남겨 둔 마음 하나를 꺼냈다. 학생, 장학재단 이름에 내 할아버지 성함을 넣자. 청년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어르신 노인은 손사래를 쳤다. 내 이름은 이미 너무 많다. 너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온 이름은 너의 할아버지다. 그분이 널 만들었으니 그분을 불러야 한다. 재단의 간판 초안에는 세 글자가 새겨졌다. 낯설지만 따뜻한 글자들이었다. 개소식 날. 청년은 간판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손끝으로 글자를 어루만지다가 천천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고맙지. 어느 비 오는 저녁 두 사람은 도서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빗줄기를 보았다. 정원 돌계단을 타고 물이 흐르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어왔다. 노인은 갑자기 물었다. 학생, 우리는 왜 처음에 만났나? 청년은 빗소리를 잠깐 따라가다가 대답했다. 배고픔 때문이죠. 노인은 웃었다. 그래, 배고픔 사람을 부르는 가장 솔직한 이유. 잠시 침묵이 흐르고 노인은 덧붙였다. 그럼 우리는 왜 지금도 함께 있나? 청년은 이번엔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컵을 들어 빛을 통과시켜 보았다. 물의 표면의 지붕, 처마가 까슬하게 흔들렸다. 이젠 배부르게 나누기 위해서요.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계절,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다. 집 근처 시장에서
노인을 알아본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이밀며 말을 걸었다. 회장님, 사진 한 장만요. 뉴스 봤어요. 청년이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노인이 먼저 웃으며 말했다. 사진은 사양 아내 대신 저기 저 어머니께 과일 한 봉지 사드려. 그는 무심하게 가리켰다. 구석에서 귤을 고르는 서툰 손 주머니를 뒤적이던 중년 여인이 머쓱하게 웃었다. 청년은 상점에 들어가 귤을 샀다. 사건은 그렇게 움직임 없이 끝났다. 세상은 모르는 장면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오래 남았다. 나눔은 원래 그런 방식으로 기억된다. 마침내 이야기의 가장 조용한 절정 결말의 심장이 도착했다.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인 저녁. 노인은 미리 준비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유언장이라 부르기엔 덜 공식적이고 메모라 하기엔 너무 또렷한 한 장. 나는 많은 것을 잃고 다시 많은 것을 얻었다. 몸이 사라지면 이름도 서서히 사라지겠지만 마음이 남아있으면 이름은 다른 이름 위에서 계속 산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움켜쥐기보다 다른 이름에 기대어 살리고 싶다. 노인은 종이를 청년에게 건넸다. 읽어라.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끝까지 읽고 나서 그는 종이를 두 손으로 정중하게 접었다. 접힌 손마다 조용한 울림이 남았다. 그날 이후 청년은 더 부지런해졌다. 그는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일을 했다. 다만 일이 달라졌다. 도서실 장서를 동네 사람들에게도 개방했고 노인과 함께 작은 강연을 열어 돈을 벌어본 사람과 돈을 써본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시녀였다. 노인은 강연 내내 농담을 곁들였다. 벌 땐 두 손으로 벌고 쓸 땐 한 손으로 쓰면 손이 남아 남는 손으로는 사람을 잡아야지. 웃음이 터졌다가 곧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이어졌다. 강연이 끝나면 사람들은 줄을 서서 노인의 손을 잡았다. 용기 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말씀 평생 기억할게요. 노인은 한 사람씩 얼굴을 보며 응, 늦지 않았지라고 답했다. 시간은 서두르지 않았고 또한 게으르지도 않았다. 어느 봄날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할 무렵 노인은 정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았다. 청년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노인은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학생, 이제는 내가 묻는 질문보다 내가 묻는 질문이 더 많아졌구나. 청년은 웃었다. 배우고 싶어서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하나만 더 가르쳐 주마. 사람은 떠나기 전 무엇을 남길지 정해야 한다. 집도 돈도 좋지 하지만 가장 오래 남는 건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에 박힌 장면 하나다. 첫날 내가 밥을 내밀던 그 장면, 나는 그 장면으로 오래 살 거야. 청년은 대답 대신 조용히 허리를 숙였다. 해야 할 인사가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사. 당신의 남은 시간을 허락해줘서 감사합니다. 말로 하면 어색하고 침묵으로 하면 정확한 인사. 노인은 그 인사를 알아듣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아주 마지막으로 한 장면이 더 있었다. 재단에서 첫 졸업생이 나오는 날 작은 기념식을 했다. 노인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오래 앉아 있지 못했다. 대신 맨 앞줄에 잠시 앉아 졸업생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다. 졸업생이 무대에서 내려올 때
청년이 그를 뒤에서 안아주었다. 카메라 셔터가 몇 번 켜졌다. 사진에는 세 사람 졸업생, 청년, 노인이 들어 있었다. 그 사진은 다음날 도서실 입구에 걸렸다. 사진 아래 붙은 작은 문구. 정과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인은 차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피곤하세요? 청년이 물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득해서. 청년도 미소를 지었다. 차창 밖 벚꽃이 피 몇 장. 와이퍼 끝에 달라붙었다가 바람에 떨어졌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랜만에 오래 잤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공기가 맑았다. 노인은 깊게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한 번 아주 오래전과 똑같은 말을 했다. 고맙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만 고마운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길 위에서, 식당에서, 방 안에서, 정원에서 그를 지나간 모든 순간들에게 결말은 그렇게 남았다. 거창한 사건 대신 오래가는 장면 하나로 배고픈 이를 위해 밥을 차려 내밀던 한 청년의 손과 그 손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한 노인의 마음. 그 마음이 재산을 움직였고, 집을 움직였고, 이름을 움직였다. 그리고 끝내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장면은 남았다. 남아있는 장면은 한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바뀐 하루는 다시 다음 사람의 하루를 바꾼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도서실 불을 끄고 복도를 걸었다. 노인은 손잡이를 잡고 한 칸 계단을 내려갔다. 청년은 반걸음 뒤에서 천천히 발을 맞췄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다가 노인이 갑자기 말했다. 학생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나를 집으로 데려왔지.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나를 나에게로 데려왔어. 청년은 대답 대신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 인사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문을 열었다. 봄빛이 집 안으로 천천히 흘러들었다.